34쪽에 원소들의 주기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원소들의 주기성 볼게요. 자, 원소라는 정의부터 얘기를 하자. 기억나죠? 중딩 때 배웠던 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약 110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뭐 90여 가지는 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11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물질은 엄청나게 많죠. 그게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하는지를 볼 건데, 먼저 원소들의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 주기율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이게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 그걸 표로 배열한 걸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 명을 얘기를 할 건데요. 데베라이너, 멘델레프, 모줄리. 자, 이 데베라이너라는 양반은요, 새쌍원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새쌍원소설. 이상하게 새쌍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존재를 하네.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새쌍의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멘델레예프는 별표 한번. 자, 이 멘델레예프는요 63종의 원소를 그때 당시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여기 체크해야 돼. 원자량 순서로 배열. 원자량 순서로 배열. 이게 중요해. 자,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걸 발견하면서 주기율표를 만들어. 오늘날의 주기율표의 기본 틀이 이 양반이 만들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원자량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몇몇 원소들이 이 규칙적인 성질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발견하게 돼.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규칙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빈자리를 만들어놔. 자,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비워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새로운 원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채워넣기도 하고 그랬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원자량이 그럼 뭐냐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원자의 질량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자의 질량 절대값을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죠? 상대값으로. 자, 상대적으로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야. 자, 그리고 이 원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원자량은 그냥 무겁다, 가볍다, 그 정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원자의 원자량은 원자핵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원자핵은 누구누구 결합되어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량은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체 질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개념이 돼. 그런데 멘델레프가 얘기한 주기율표에서 주기성이 벗어나는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보완한 게 모줄리예요. 별표 한 번 더. 자, 모줄리는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번호를 묻혀요. 그게 원자 번호야. 양성자 수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량은 원자핵의 질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다 따져야 되는데 반해서 모줄리는요, 양성자만 따졌어. 그래서 양성자 수에 의해서 번호를 붙여줘. 그걸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1번부터 뭐 이렇게 쭉 번호 얘기하는 게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 번호를 해가지고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를 잇는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에 관계 있음을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제 주기율표가 이 양반 했던 요대로 가고 있어요. 자, 옆에 원자 번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해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가 형성되고요. 현대의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요. 자, 현재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그 세로줄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족부터 18족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그리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우리가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주기율표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기율표에서, 가운데와 왼쪽은 금속 원소가 주로 있고요.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가 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딱 봐도 금속이 훨씬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한 마리 있어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 있죠. 바로 수소죠. 수소는 좀 특별해. 왜? 1번이죠. 제일 가벼운.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 자, 나머지 이제 애들 금속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들이 역시 비금속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게 주기율표인데 보시면 여기 번호 있는 거 보이니? 수소 1번, 헬륨 2번, 리튬 3번, 베릴륨 4번 이렇게 번호 있죠, 그죠? 자, 이 번호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비금속과 금속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비금속과 금속. 금속은 주로 왼쪽과 가운데 존재하고요. 대부분 고체로 존재해요. 근데 단 예외가 한 마리 있네. 수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요.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단 또 예외가 또 한 마리가 있네.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를 해요. 자, 오케이. 브로민은 액체로 상온에서 존재를 해. 특징들 보시게 되면 금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의 특징. 야, 광택이 있어.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고요. 그 다음 힘을 가했을 때 부러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뽑힘성, 퍼짐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연성, 전성이라고도 하는데 늘어나거나 퍼지는 성질이 있고요. 비금속은요, 광택이 없어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아요. 근데 하나 예외가 흑연이죠. 흑연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인 탄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예외가 돼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는 애가 준금속이에요. 자, 그 경계선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중금속 이렇게 있는 걸. 자, 이게 이제 중금속인데, 자, 이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과 비금속 중간 성질을 띠거나 아니면 모두의 성질을 띠거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자, 각각의 특징들, 금속 원소. 알루미늄 호일, 전선, 건축 자재와 같이 단단한 놈들이죠, 그죠? 자, 비금속 보세요. 수소, 질소, 인. 어떤 게 비금속이고 어떤 게 금속인지 좀 구분이 되니? 이게?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기 뭐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여기 좀 나와 있는 것도 있죠. 하여튼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좀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인데, 야, 우리가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1족에 해당하는 애들, 넘어갔어? 1족에 해당하는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단 예외가 하나 있죠. 수소예요. 수소는 비금속이야. 자, 그래서 닐튼,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자, 그럼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1족하고요. 그 다음에 17족을 볼 건데요. 자, 1족이 알칼리 금속이야. 자,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은백색의 광택을 띠어요. 근데 얘네들 밀도가 1족인 아이들은요, 밀도가 작고 칼로 자르면 쉽게 잘려. 무르다라고 해요. 오케이?
칼로 자르면 쉽게 잘려요. 자, 그 다음 여기 별표. 반응성이 매우 커요. 우리가 1쪽하고 17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반응성 때문에 그래. 자,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와 물과 빠르게 반응해. 공기 중에 두잖아요. 산소와 반응을 해요. 그러면 광택을 잃어버려요.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택을 빠르게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잖아요. 자,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요.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요. 자, 이 수소기체가 발생되면서 이 수용액, 물은요, 뭘로 떼느냐? 염기성을 띠게 돼요. 오케이? 염기성을 띠게 돼요. 뒤에 산성 염기성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염기성을 띠게 되고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것도 체크해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을 더 격렬하게 하게 됩니다.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성질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시꺼멓죠, 그죠? 리튬인데 시꺼매 보이죠, 그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은백색에 광택 띠고 있다 그랬는데, 얘 지금 시꺼매. 근데 이제 잘라봐. 잘라보면 여기 은백색이 보여요. 단면에. 근데 좀 지나면 다시 시꺼매져. 왜 그래?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버려가지고 광택을 잃어버리는 거야. 산화되면서.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보면은요, 단면의 색이요, 다 쉽게 잘리는데 단면의 색이 금방 빠르게 사라지는 애가 바로 누구야? 바로 칼륨이죠. 칼륨이 빠르게 사라져요. 나트륨은 금방, 그 다음 리튬은 서서히. 그러니까 반응성이 누가 크다는 얘기야? 칼륨이 산소와의 반응성이 더 빠르게 크다는 얘기야. 자, 물과의 반응 보시게 되면은요, 잘 반응, 격렬히 반응, 매우 격렬히 반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뻥하고 터질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물속에 넣었을 때 칼륨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기체 발생한다 그랬어? 자, 내가 무슨 기체? 수소기체. 자, 그럼 수용액이 색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되어 있어.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지시약이에요. 자, 지시약인데 얘가 염기성이 되면은 붉은색으로 돼. 무색이었어. 투명해. 근데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이 돼. 자, 근데 금속을 넣고서 좀 지나니까 색깔이 붉게 변하는 거 보이죠? 그 얘기는 염기성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 다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관하면 안 돼. 공기 중에 그냥 딱 놔두잖아? 그럼 산소랑 계속 반응해버려. 잃어버리죠, 성질을. 그래서 산소나 물과 반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할로젠. 자,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어디 갔어? 주기율표상에서 여기가 1쪽이죠. 여기가 17쪽이에요. 18쪽 말고요. 17쪽 지금 얘기하는 거야. 17쪽. 오케이? 자, 17쪽인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17쪽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예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고요. 이원자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플루오린은 분자로 있어. F2. 염소도 Cl2. 브로민도 Br2. 오케이?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분자 형태로. 자, 이렇게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자, 그리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태 보세요. 브로민은 액체. 아까 얘기했죠. 브로민은 액체 상태라고 실온에서. 자, 나머지는 뭐 고체나 기체 상태로 있고요. 각각의 특유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가 별표야. 반응성이 커서. 역시 또 얘네들을 배우는 이유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자, 보면은 금속과 수소, 아까 알칼리 금속 지금 배웠었잖아. 그죠?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알칼리 금속이죠. 자, 얘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요. 자, 그 다음 수소와도 격렬하게 반응해요. 이거 1쪽에 있죠. 근데 수소랑 반응하게 되잖아요. 할로제나 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에 녹이면 산성이 돼요. 아까는 염기성이 됐죠.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 물에 들어갔을 때 염기성으로 바꿔놨는데 얘는 수소랑 결합해가지고 물에 녹이면 산성이 돼.
HCl이 뭐예요? HCl이 염화수소잖아요. 그죠? 이거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염산되는 거야. 오케이?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아이오딘 쪽으로 가서 반응성이 낮습니다. 오케이? 할로젠을 이용하는데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치 예방 치약, 우리 치약 안에 불소 함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소가 바로 요거야. 플루오린. 그 다음 수영장 소독 같은 거, 수돗물 소독 같은 거 할 때 염소로 소독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난 상처 같은 거 소독할 때 빨간 약 바르죠. 거기에 아이오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휴. 개념 확인부터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뭐겠니? 기본 성분, 원소죠. 자,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무슨 순서로 나열한다 그랬어? 원자, 번호 순서라 그랬죠. 자, 왼쪽과 가운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열과 전기 동성이 큰 원소는 금속 원소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면서 비금속 원소죠.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을 뭐라 그런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소와 물과 잘 반응한다 그랬고,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수소 기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17쪽의 비금속인 아이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밑에 6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6번까지 먼저 문제 한번 해주세요. 자, 1번에 OXOX, 2번에 주기족, 원자번호, 세로줄, 금속, 비금속. 3번에 금속 원소가 나다 맞아. 비금속이 가라파. 4번에 A가 알칼리 금속이고 B가 할로젠 원소가 되죠. 5번에 XXOO, 6번에 XOXO. 여기서 질문. 오케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서 원자 구조. 원자 구조까지 다 해버리자 그냥. 오케이. 자, 원자의 전자 배치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원자 구조가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내용이야.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원자 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안 띄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자가 음전하를 띠는 거죠. 그러면은 양성자 수가 이 양성자 수에서 양전하가 결정되면은요, 중성이 되기 위해선 전자 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원자 상태였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중성이 되기 위해선 어때야 돼? 전자 수도 똑같아야 되네. 그래서 양성자 수가 곧 전자 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원자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어라는 양반이 했던 거하고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었어. 그래서 현재의 원자 모형은요, 이런 전자 구름 모형을 얘기를 해요. 이거 전자 구름 형태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오비탈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공간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자 모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요 5어의 궤도 형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전자 배치를 설명할 때. 자, 여기 지금 여기 설명 나와 있네. 통합과학 교과서에 전자 배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보호가 지향하는 원자 모형으로 원자의 배치를 설명하겠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잖아. 그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자들이 돌아다닐 때 가지게 되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 있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녀요. 이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 준위.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전자 껍질,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되어 있네. 자, 에너지 준위의 궤도,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며 전자 껍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가 껍질 이렇게 있잖아. 이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도 아니야. 에너지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갑자기 확 올라가고 다음 확 올라가고 다음 확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 요 두 번째 껍질에서 가지게 되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죠. 중간에는 없단 얘기야. 오케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배치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확 뛰어오르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핵이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핵이 있고 이게 핵이야. 이게 핵이야. 그럼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녀. 얘는 플러스야.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뭐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 끌어당기려 한다 그랬죠. 인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이 전자가 이 핵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려면 얘가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돼? 적게 가져야 돼?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야. 이겨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겠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핵에 가까이 올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렇지. 자, 여기 있던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랑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가 자, 열받았어. 그래서 에너지를 얻었어. 그러면은 평하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신나게 돌고 있었는데 에너지를 잃었어. 그러면은 끌려와서 요 가까이 와서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전자 이동의 에너지 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핵 가까이 있는 애는 에너지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고, 핵에서 멀어지면 에너지가 높은 거죠. 자, 그러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면요, 에너지가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갖고 있던 에너지도 버려야 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 껍질에서 요 껍질로 갔을 때 요만큼의 흡수되는 에너지 양과 요만큼의 방출되는 에너지 양 서로 어떻겠니? 똑같겠죠. 양으로 따지면. 알겠죠? 자, 그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에너지 전자가 여기 밑줄 전자가 낮은 에너지 주니 요걸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바닥 상태. 우리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쫙 낮아져서 깔아져 버리는 거야. 에너지가 낮은 상태. 자,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상태, 들뜬 상태로 신나서 방방거리면서 위로 점점 뛰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오케이? 이건 잘 이해하고 얘기해야 돼. 자, 그러니까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닐 때 특정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기서 여기로 평 하고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서 뭐 에너지가 2가 필요해. 두 번째 껍질에서는 에너지가 뭐 8이 필요해. 그럼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2에서 6을 먹어줘야지만이 8로 뿅 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중간은 없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전자 배치가 되는데 이 전자 배치가요, 일단은 우리가 핵 가까이에 있는 전자 껍질부터 채워야 돼. 즉, 우리는 전자가 배치될 때는 바닥 상태부터 채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에서 채워집니다. 왜? 그게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각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들어가면 끝. 근데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간다? 8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채웠어. 지금 여기 가운데 보면은 8 플러스라고 돼 있어. 이거 양성자 몇 개 있다는 뜻이야? 8개 있다는 얘기야. 양성자가 8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럼 두 번째 궤도에 6개 들어가면 총 8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전자들을 채우다 보면은요, 여기 또 별표 왕창 한번 쳐줘야 될 게 있어. 원자가 전자라는 애가 나오게 돼요. 원자가 전자.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러니까 중간에 꽉 채워진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왜? 걔네들은 안정한 상태가 됐으니까.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은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에 의해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지고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거야. 원자가 전자에 의해서. 원자가 전자수는 각 원소가 속한 족번호의 1의 자리수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몇 번이야? 1이죠. 왜? 마지막 궤도에 한 개밖에 없잖아. 얘는요, 마지막 궤도가 요거죠.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얘는요, 마지막 궤도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원자가 전자라는 얘기야.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1번이야. 수소죠. 수소는 전자가 한 개 있어. 한 개 채웠어. 그 다음 2번이야. 헬륨이죠. 헬륨은 전자 2개 채웠어. 그죠? 근데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간다 그랬지? 3번인 리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고 꽉 찼기 때문에 두 번째 궤도에 1개 들어간 거야. 오케이? 자, 4번이야. 4개 들어가야 돼. 2개, 2개. 5번이야. 5개 들어가야 돼. 2개, 3개.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궤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지 들어가면 이게 총 10개의 전자를 가진 네온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러면은 두 번째 궤도에 꽉 찬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개, 8개 채운 다음에 그 다음 궤도, 세 번째 궤도에 1개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1개의 전자를 갖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순서 알겠어요? 소리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마지막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채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겠죠. 네 번째 궤도에 1개가. 그러면 세로줄을 보세요. 세로줄.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의 세로줄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다라는 거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아요. 그게 원자과 전자수예요. 자, 근데 원자과 전자수 한번 보세요. 1족은 1, 2족은 2. 여기 13족이죠. 13족은 3, 4, 5, 6, 7. 근데 여기 18족에서 0이 돼버려. 여기서 왜 0이 된다 그랬어? 꽉 채워서 화학적 성질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했냐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애라 그랬는데 꽉 채워지면은 18쪽에 이렇게 바깥 껍질이 꽉 채워졌어. 모두 채워졌어. 그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요. 반응한 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봐봐. 같은 족인 애들은요, 전자 배치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고요. 화학적 성질도 그래서 비슷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여기 3에서 12족 원소는 예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외워줘야 되는 게 이게 규칙성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자, 같은 족의 원소들의 전자 배치의 공통점이라는데 같은 주기면 뭐라 그랬어? 가로줄이라 그랬죠. 같은 주기면은 껍질수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2주기면은 껍질수 2개, 3주기면 껍질수 3개, 1주기면 껍질수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성, 그러니까 규칙성이 왜 나타납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겠니? 개념 확인 먼저 좀 같이 할게요. 이건 같이 할게. 원자는 원자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자, 양성자 수는 전자수예요. 자, 그게 뭐예요, 결국엔? 그렇지,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2개. 두 번째 껍질은요? 그럼 세 번째 껍질 몇 개까지 채워질까요? 여기도 8개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준 애가 누구라고요? 원자과 전자. 자,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같은 쪽의 원소들은 뭐가 똑같다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죠.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들이 들어있는 뭐의 수가 같아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죠. 같은 주기면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야.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걸. 자,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이라고요? 0이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0이야. 8이 아니야. 0이야. 자, 그 다음 원자 번호가 증가, 주기성이 왜 나타나요? 원자과 전자수가 규칙적으로 변하죠.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끝냅시다. 1번부터 5번까지만 하고 끝내고 자, 1번에 OX5죠. 2번에 에너지 준이 전자 껍질이고 3번에 OXX 4번에 2, 4, 6 그리고 4번에는 2, 14 5번에 리을 질문
없니? 야, 이거 뒤에 숙제로 내주면 풀어 올 거니? 안 풀어 올 거니? 근데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는데. 얘들아, 45초까지 숙제를 해올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어? 다 했어? 할 수 있죠, 여러분? 45초까지야. 45초까지 풀어오고, 다음 주에 태훈쌤한테 저기 채점 받고, 그리고 설명 들어요.